7장 인본주의 혁명. 개인적으로 하라리가 굉장히 애정한다고 느껴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전 책인 사피엔스에서 3부 인류의 통합 12장 종교의 법칙에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바로 이 7장 인본주의 혁명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였는데요. 과거에는 장대한 우주적 계획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인본주의는 그 역할을 뒤집어서 인간의 경험이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내린 제1계명이 바로 무의미한 세계를 위해 의미를 창조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전 시기에는 오직 신만이 선이나 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정의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은 의미뿐만 아니라 권위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정하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할 권위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이고요. 그런데 이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라는 신의 역할은 사실 하나의 철학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라리는 설명을 해줘요. 그와 반면에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는 우리가 의미의 최종 원천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고의 권위라고 설파했다는 거죠. 이러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18세기 장자크 루소는 본인이 쓴 소설 에밀에 이 인본주의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나하고만 의논하면 된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았다고 해요. 자, 냠냠이가 말씀드린 인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라리가 책에서 인용하길 인본주의는 약 3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다고 하는데 이 인본주의 역시도 이 7장의 서두에서 근대를 기준으로 전근대와 근대 이후로 나눈다. 그래서 전근대 시대에는 의미와 권위를 통해 신의 방점을 찍었다면 근대 이후의 시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신이 아닌 인간 그 스스로가 의미와 권위의 최종 원천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즉 사피엔스가 자유의지의 최고 권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이러한 관점 생각이 인본주의의 바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인은 나쁜 것이야, 살인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타인의 가족 또는 지인의 끔찍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 나쁜 것은 고도의 문서에 너희는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요. 도둑질이 나쁜 것은 재산을 잃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어느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인본주의가 미친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윤리학, 정치학, 미학, 경제학,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미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중세에는 예술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었다고 해요. 미의 척도는 인간의 일시적 감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미적 감각은 초인의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인간의 감정이 예술 창조와 미적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이런 예시로 아주 유명한 1917년 마르셀 뒤생의 작품 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뉴욕 전시회에서 마르셀 뒤상이 대량 생산된 평범한 소변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샘이라고 적고 사인을 했었죠. 그리고 출품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었고 예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미학적 해석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은 경제 분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도요타의 자동차를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도요타에서 5년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 끝에 완벽한 자동차를 공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완벽하지도 좋은 자동차이지도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인본주의자들이 경제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예는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미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고와 관점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결국 고객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상품과 제품은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근대 이후에 태동한 인본주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권위의 새로운 원천과 그 인본주의 권위를 이용해서 진정한 지식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공표했는데요. 사실 인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의 공식은 지식은 성경 곱하기 논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자신의 논리로 성경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과학혁명이 지식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공식을 제안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은 경험적 데이터 곱하기 수학이었고요. 이것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그 질문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중세 유럽에서는 지구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일단 펼쳐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다면, 이 과학혁명 이후의 지식의 방식으로는 지구의 실제 모양을 가늠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태양이나 달, 행성들을 관측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 제안한 지식의 공식이 이후 천문학이나 물리학, 의학, 그 밖에 여러 학문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내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공식에는 큰 결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가치 혹은 의미에 관한 질문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나 어떤 수학적 분석을 사용하고도 그것이 인간 사회의 어떤 가치 판단을 끌고 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전에 오래된 중세 유럽의 공식, 그리고 과학혁명 이후에 새로운 과학적 방법,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속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방식을 같이 융합해서 네. 사용해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인본주의는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어요. 인본주의는 윤리적 지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했고, 그것이 바로 지식은 경험 곱하기 감수성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윤리적 질문에 답을 알고자 한다면 내면의 경험을 꺼내서 예리한 감수성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경험은 감수성 없이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감수성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냠냠이가 설명드린 내용은 하라리가 지식의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전근대, 즉 중세 유럽과 근대 이후 현대의 지식 공식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앞선 장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세 유럽, 즉 전근대는 종교 중심, 교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식은 성경을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말이고, 반대로 근대 이후에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을 토대로 경험적 데이터나 수학 혹은 그에 대한 보완으로 경험과 감수성까지 현재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고 도출해내는 과정까지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감수성에 대한 지식은 미적 그리고 윤리적 지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양심을 완비하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는 동정을 베풀기도 하는데, 도덕적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축적된 경험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 있는 윤리적 지식의 원천이 된다고 해요. 지금 팽수기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7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인 혹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즉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본주의는 삶의 경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무지에서 계몽으로 가는 점진적 내적 변화 과정으로 보는데요. 인본주의적 삶의 최종 목표는 광범위한 지적, 정서적, 육체적 경험을 통해 인간을 온전히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보다는 느낌 또는 경험을 주목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예술로도 탈바꿈되기도 했는데요. 이 예시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독서스텔라 방송 5년 만에 율리시스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리시스가 외적 행동보다 내적 삶에 초점을 둔 근대 문학의 정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소설 율리시스의 등장인물인 스티븐 디널러스와 레오폴드 블룸의 단 하루 동안을 무려 26만 단어로 묘사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그날 하루 종일 한 일은 딱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26만 단어 동안 묘사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이 주인공들이 한 행동이 아니고 그들의 경험, 느낌을 묘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팽숙이가 소설 율리시스를 인용한 하라리의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소설 율리시스에서 단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26만 단어로 묘사했다. 이 내용이야말로 인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외적 행동보다 내적 삶에 초점을 맞춘 관점 또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다. 인본주의가 제시한 지식은 경험 곱하기 감수성이라는 공식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무거운 쟁점들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근대 이전에 전쟁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예로 두 가지 미술 작품이 소개되는데요. 그렇다. 첫 번째가 1631년에 그려진 장자크 발터의 브라이텐펠트 전투에 나선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작품과 두 번째는 1620년에 그려진 피터스 스나이어러스의 바이젠베르크 전투라는 작품인데요. 이 화가들은 두 작품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 개인의 감정보다는 그 전투의 집단적 작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표현했어요. 특히 피터스 스나이어러스의 바이젠베르크 전투 작품에서는 이 그림에서 전투 대역 내에 서로 다른 군 단위들이나 병기들, 진지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스나이어러스 작가는 일반 병사들의 경험과 감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신, 황제, 장군이나 위대한 영웅들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지.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왕과 장군들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됐고 조명의 위치도 일반 병사나 그 경험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생긴 변화인데요.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의 엘리트나 기존 기득권을 중심으로 다뤄졌었다면 근데 이후의 시대에는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 이런 네.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네. 앞서 설명한 근대 이전 두 가지 작품과 달리 근대 이후의 두 가지 작품 또한 소개가 되는데요. 각각의 작품을 비교해서 인본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20세기의 작품인 오토 딕스의 전쟁과 토마스 리의 2000야드의 응시, 이 두 가지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토 딕스와 토마스 리의 그림들 속의 전쟁의 의미는 앞서 근대 이전에 드러난 전술이라든지 신성한 전쟁의 선언과는 다르게 일반 병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딕스와 리 작가는 전쟁을 감정적 현상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했고요. 그래서 하라리는 이 20세기 화가들이 근대 이전의 화가들과 달리 전쟁의 전통적 위계를 전복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소개드린 총 4가지의 작품, 근데 이전과 이후의 인본주의의 변화와 차이를 들 수 있는 예시로 하라리가 소개하고 있고, 앞서 팽숙이가 인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로 미학 분야에서 마르셀 뒤상의 작품 샘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본주의가 마치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인본주의 역시 확산되고 진화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여러 분파로 쪼개졌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본주의의 태동과 인본주의 전과 후, 즉 근대를 기준으로 인본주의에 대한 특징과 관점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러한 인본주의가 보다 세분화되고 분열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인본주의 분파가 인간의 경험을 권위와 의미의 최고 원천이라고 치지만 각 분파들은 인간의 경험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눴어요. 앞에서도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렇게 인본주의가 크게 3갈래 정도로 나뉜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이전 책인 사피엔스의 인류의 통합에서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하라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우선 하라리가 정통파라고 부르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은 저마다 독자적인 내적 목소리와 재생 불가능한 일련의 경험을 소유하는 유일무이한 개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현재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세계는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의미로 충만할 것이고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 인본주의가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서로 다른 분파가 또다시 생겨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예요.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에 둔다고 비난하면서 등장했어요. 인간의 경험이 모든 의미의 원천인 것은 맞지만 세계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은 나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는 개별 민족의 독자성을 찬미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달성되고 사회 화합은 각 개인이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내면만을 탐구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시할 때 달성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충돌하는 인간의 경험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윈주의 진화론이라는 굳건한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갈등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칠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화 논리를 따른다면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최적자가 되어 결국에는 초인간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초인간이라 함은 역시 이 책의 주제로 달려있는 호모 데우스의 등장을 미리 예견해본다. 이 내용은 저희가 3부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송을 사피엔스부터 정주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단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드리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이 호모데우스 책의 2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부는 인본주의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인간 경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갈등이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칠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흔히 아시는 진화론을 생각하시면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갈등에 대한 네. 개념을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갈등은 자연 선택의 원재료가 되어서 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사실상 경쟁입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기존 자유주의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오토 딕스와 같은 20세기 자유주의 예술가들과 달리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전쟁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고 심지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이 저희가 나름의 의미를 둔다면 저희 독서 스텔라가 2년 전에 리뷰했던, 2년 전에 함께 읽었던 유발 하라리의 다른 책 극한의 경험에서도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유발 하라리가 책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예상해 보건대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또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을 인류 역사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러한 설명을 지난 책과 함께 저희가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방금 이슬 오빠가 설명한 거에 대한 예시로 아돌프 히틀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돌프 히틀러 역시 전쟁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자각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네. 전쟁 경험은 히틀러에게 세계에 대한 진실을 깨우쳐 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진화론적 인본주의자였던 히틀러는 그 이전에 자유주의 예술가들처럼 일반 병사들의 경험을 신성시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히틀러의 정치 경력은 20세기 정치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에 주어진 막대한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장교는 아니었고 전쟁 4년차 되던 해에 겨우 하사 계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해요. 히틀러가 그 독일 유권자들한테 표를 호소하고 신뢰를 구할 때 내세울 것은 참호에서의 경험 딱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따르고 그에게 투표한 것은 히틀러와 본인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히틀러와 나치의 사례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극단적 형태를 대표하는 한 가지일 뿐이라고 하라리는 강조해주고 있어요. 스탈린의 강제노동 수용소가 모든 사회주의 사상과 논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듯이 나치즘 공포 때문에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통찰에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화론적 인본주의자가 히틀러처럼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라는 거고,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근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인본주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역시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 히틀러와 나치즘의 경우와 같이 보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즉 사피엔스가 진화론적 인본주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근현대의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21세기 형성에는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라리가 예상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를 설명하는 활용점정, 바로 36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갈등과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 히틀러 역시도 참호 속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과 연결해서 하라리가 말하길 인간 경험에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하고 타지마할이 초가집보다는 더 아름답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5살짜리 조카가 최근에 만든 찰흙 공작물보다도 뛰어나고 역시 베토벤이 척벨이나 콩고 피그미족보다 훨씬 더 나은 음악을 작곡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경험이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이미 12번도 더 한 말이라고 하라리가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나름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네,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인본주의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런 내부적 균열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교 전쟁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세기 첫 10년 동안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세계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1914년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인데요. 이때 자유주의자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유주의가 사실은 정이 없고 착취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게다가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립된 개인으로 보게 함으로써 같은 계급의 동료들끼리 그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맞서 단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렇게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대중은 가난에, 특권층은 소외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은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자연 선택을 전복시켜 인류의 쇠락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일어난 시기를 전후로 세 개의 인본주의 분파, 즉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치열하고 살벌하게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유발 하라리는 1914년부터 1989년까지 약 80년 동안의 기간을 설정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소련이다. 세계대전에 참여하던 시점에 소련은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고립된 공산주의 국가였다라고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초강대국 중 하나이자 팽창하는 국제 세력권의 지도자로 떠올랐고 1949년 무렵 동유럽은 바로 그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도 승리했으며 미국은 그러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반공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1970년 세계에는 130개의 독립국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30개의 국가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요. 대부분이 유럽 북서쪽의 구석에 몰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1975년에 이 자유주의 진영은 역사상 가장 모욕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죠.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점점 노쇠한 백인 제국주의자들의 배타적 클럽처럼 보였다고 유발 하라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주의가 어려웠던 시기에 자유주의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핵무기였다고 하는데요. 나토는 상호 확실 파괴 전략을 채택했고 소련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도 전면적인 핵 공격으로 응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나를 공격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해요. 그 다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와 전열을 가다듬고 세계를 정복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만일 어떤 자유주의자가 1914년 6월에 잠들었다가 100년이 흐른 2014년 6월에 눈을 뜬다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00년 사이에 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위기와 변화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세계를 정복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역사적 흐름, 지난 1세기 동안의 역사는 사실 많은 다양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라리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난 1세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지난 1세기 동안 득세한 게 아니냐, 혹은 꾸준한 성장을 해왔지 않겠냐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로하고 지난 80년 동안의 기간, 즉 소련이 강대국으로서 패권과 주도권을 잡았던 그러한 시기 동안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오늘날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 핵무기를 무기로, 핵무기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와 흐름도 하라리가 짚어주면서 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라리는 현재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이 자유주의 패키지를 대신할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적할 만한 이념으로 이슬람 과격주의나 그리스도교 근본주의, 유대교 혹은 힌두교는 어떨까라고 가정을 해보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슬람 과격주의는 자유주의 패키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실제로 광신도라고 책에서 표현하는데, 이 광신도들은 종교적 열정만 가득할 뿐 21세기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기술이나 이 기회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라리의 주장이긴 하지만 네.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해서 광신도라고 표현하거나 네. 앞선 부분에서도 역시 성경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구분짓는 것들, 이러한 표현은 하라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하라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를 계속 믿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역사에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대중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소수의 혁신가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역사학자로서의 하라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 굉장히 큰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큰 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것이 민중이라고 혹은 대중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라리는 특정 소수 혹은 영웅이 이러한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거나 대중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네. 설명한다는 거지. 네. 이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1만 년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수렵 채집인이었고 중동에 사는 소수의 개척자들만 농부였는데요. 1850년에는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농부였다는 거죠. 그렇지. 약 8,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보니 대부분이 수렵 채집인이었던 사피엔스가 약 90% 넘는 사람들이 농부로 탈바꿈되어 있었다고 네. 역사적인 흐름을 혹은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네.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이 농부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산업들은 증기기관이나 철도, 자동차, 무기 생산에 의해서 일대 변혁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공장이나 철도 증기선으로 채워지는 와중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은 종교적 교의에 매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리는 우리들 대부분이 19세기를 신앙의 시대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9세기를 떠올렸을 때 우리들은 기존 종교의 천지자들보다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을 훨씬 더 많이 떠올린다는 거죠. 여기서 하라리가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 종교적 교의보다 더 떠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데요. 이 마르크스와 레닌으로 대두되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가 결코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 신학보다 철학적으로 더 정교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이 마르크스와 레닌이 고대 문헌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당대의 기술적, 경제적 현실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보다 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과 방법들을 강구했다라는 네. 설명으로 기존의 종교가 하고 있던 역할을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주류 사회로 편입되게 되었다. 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기술적 현실과 새로운 인간 경험을 이해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례 없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독창적인 생각들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9세기 중엽에 마르크스 같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요. 따라서 소수의 국가들만 신속한 산업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이들 소수의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따라서 진보의 열차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19세기와 20세기에 종교와 사회주의 두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를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주류가 된 시대에 종교가 가진 한계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몸집을 불린 사회주의의 특징과 강점,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한계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시 종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슬람 가격주의는 오히려 사회주의보다 나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산업혁명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니와 게다가 유전공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전통 종교들은 아직까지 이 세계의 주역들이긴 하지만 이들의 주된 역할은 오히려 반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로 종교와 과학을 비교해 본다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발견과 발명, 창조가 무엇이 있을까 자문해 본다는 거죠. 과학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생제 같은 과학적 발견, 컴퓨터 같은 기술적 발명, 페미니즘 같은 사상적 창조를 포함해 너무 많은 후보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종교와 같은 경우 20세기에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같은 전통 종교들이 이뤄낸 가장 영향력 있는 발견, 발명, 창조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이건 역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고를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냠냠이와 팽숙이가 말씀드린 하라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전통 종교들이 혹은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예를 들면 성경은 유전공학, 인공지능에 대해 할 말이 전혀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신부, 랍비, 무프티와 같은 종교인은 생물학과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일어난 최신 발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현재의 영예에 만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자유주의가 세 가지의 인본주의 분파 전쟁에서 이긴 것도 맞고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 그 자체에 파멸의 불씨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승리한 자유주의 이상들은 이제 인류에게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 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의 세 가지 의제로 돌아온다. 그렇게 내용이 회귀되고, 이 책은 21세기의 인간이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예측으로 시작했다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 이러한 예측은 그리 독창적인 것도 대단한 성경지명도 아닐 거라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2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는 총 4장부터 7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 7장의 인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책 사피엔스부터 연결되는 내용인 상상 속의 질서, 가상의 것으로 대표되는 문자, 텍스트, 그리고 돈과 화폐 등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역시 지난 책 사피엔스의 3부와 4부를 통해 말씀드렸던 종교와 과학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도래한 근대 이후, 즉 과학혁명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까지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국 인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정의를 시작으로 세 가지의 인본주의를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의 인본주의 중에서도 하라리 본인은 어느 정도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저희 독서 스텔라는 예상해보면서 이러한 인본주의도 결국은 완성된 단계가 아닌 현재 한계를 어느 정도 여실히 안고 있다라는 것. 자, 2부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책의 3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본주의의 이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포스트 인본주의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즉 사피엔스가 앞선 경험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감정을 계산하고 설계하고 허니 꿰뚫는 기술을 가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질문해 보면서 2부를 뒤로하고 3부로 넘어갑니다. 3부.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